이건 명백한 사기입니다. 전 세계 경제 전문가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일자리 창출 50만 개, 투자 효과 300% 기록은 없었고 예고도 없었습니다. 단 한 번의 협상으로 모든 걸 바꿔버린 나라. 그 나라는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이 백악관 협상장에 등장했다는 소식에 우리는 의아했습니다. 하지만 곧 그 제안서는 워싱턴의 모든 편견을 깨부었습니다. 스펙보다 낮게 알려진 경제력, 차가운 겸손 뒤에 숨겨졌던 진짜 실력. 우린 속았던 겁니다. 허세가 아니라 겸손해, 압박이 아니라 진심에. 백악관 회의실에 우직하게 서 있던 박경희 박사의 그 모습. 지금부터 그날의 일을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대한민국 경제외교를 응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워싱턴에서 국제금융협력 업무를 하고 있는 마이클 브라운입니다. 이렇게 시작하게 된 배경에는 한국이라는 나라와의 특별한 인연이 있습니다. 지난 20년간 미국 재무부에서 일하면서 수많은 협상을 경험했지만 작년에 벌어진 일만큼 충격적인 사건은 없었어요. 제가 이 일을 하게 된 계기부터 말씀드려야겠네요.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저는 하버드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막 받고 월스트리트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리먼 브라더스가 무너지던 그날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해요. 제 분석으로는 리먼이 버틸 수 있다고 봤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죠. 제 잘못된 판단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봤다는 죄책감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정부로 자리를 옮겼어요. 더 이상 경제 예측 실패로 사람들이 고통받는 일을 만들지 않겠다는 다짐 때문이었습니다. 2025년 1월 어느 추운 월요일 아침이었어요. 백악관 웨스트윙 경제자문위원회 회의실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평소보다 많은 고위 관료들이 모여 있었고 모두들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회의를 주재하는 제이슨 케네디 경제자문위원장의 얼굴에는 오만한 미소가 번뜩이고 있었죠. 케네디는 골드만삭스 출신으로 월스트리트에서 수십 년간 일한 베테랑이었어요. 하지만 그의 사고방식은 너무나 단순했습니다. 오직 숫자와 단기 성과에만 집착했고 국제관계의 복잡한 역학은 전혀 이해하지 못했거든요. 특히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편견이 심했어요. 일본만이 유일한 파트너라고 생각했고 다른 나라들은 그저 돈을 뜯어낼 대상 정도로 여겼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자 케네디가 파워포인트를 켜면서 발표를 시작했어요. 여러분, 오늘은 매우 중요한 발표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께서 아시아 무역 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셨어요. 화면에 나타난 내용을 보는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일본이 750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기금을 조성하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이었거든요. 케네디는 득이양양한 표정으로 설명을 계속했습니다. 일본과의 협상이 대성공을 거뒀어요. 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내려주는 대신 이 엄청난 투자를 받아낸 거죠. 이제 한국에게도 동일한 조건을 요구할 겁니다. 548조 원, 즉 4천억 달러 규모의 투자기금 조성을 말이에요.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모든 참석자들이 그 엄청난 규모에 놀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관점에서 우려가 들기 시작했어요. 한국과 일본의 경제 구조가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그 자리에는 저뿐이었거든요. 젊은 경제 분석관 하나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한국이 과연 그런 규모의 자금을 마련할 수 있을까요? 케네디는 비웃듯이 대답했어요. 돈이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내놔야죠. 미국과 무역하고 싶으면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발언권을 요청했어요. 위원장님, 한국과 일본의 경제 구조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일본의 엔화는 기축통화로서 양적 완화를 통해 자금 조달이 가능하지만 한국의 원화는 그렇지 않아요. 한국이 4천억 달러를 마련하려면 실제로 달러를 벌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케네디의 표정이 급격히 변했어요. 브라운 부차관보,
당신은 너무 세세한 것에만 신경 쓰는 것 같습니다. 큰 그림을 봐야 해요. 한국 따위가 감히 미국과 대등하게 협상한다고 생각해요? 일본처럼 고분고분 돈을 바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케네디가 한국을 얼마나 우습게 보고 있는지를 말이죠. 하지만 제가 아는 한국은 그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지난 10년간 다양한 국제회의에서 만난 한국 관료들은 모두 뛰어난 전문성과 치밀한 분석력을 갖춘 사람들이었거든요.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한국 경제 데이터를 다시 꼼꼼히 검토해 봤습니다. 한국의 외환 보유액, 국가 채무 비율, 경제 성장률 등 모든 지표를 분석하면서 점점 더 확신이 들었어요. 한국이 케네디가 생각하는 것처럼 쉽게 굴복할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그날 밤 늦게까지 자료를 정리하면서 저는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이번 협상이 단순히 끝나지 않을 것 같았어요. 한국이 뭔가 다른 카드를 준비하고 있을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지난 20년간의 경험으로 봤을 때 가장 조용한 나라가 가장 강력한 대응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때 문득 2008년의 기억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저는 데이터만 믿고 판단했었죠. 하지만 현실은 데이터보다 복잡했어요. 이번에는 실수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제대로 이해해보겠다고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예상대로 한국 정부에서 공식 답변이 왔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케네디가 기대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즉시 수용하지도 그렇다고 거부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외교적 표현뿐이었죠. 케네디는 그 답변을 보고 화를 냈어요. 한국 놈들이 시간 끌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강하게 압박해야 해요. 하지만 저는 다른 생각이었어요. 한국이 시간을 끄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봤거든요. 며칠 후 한국은행 국제국 박경희 국장과의 첫 화상회의가 성사됐습니다. 박 국장은 MIT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은 국제금융 전문가로 유명했어요. 화상회의 화면에 나타난 그녀의 모습에서 차분하면서도 강인한 인상을 받았어요. 박 국장은 정중하지만 명확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브라운 부차관보님, 미국 측의 제안을 검토해봤는데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요. 일본과의 합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저는 순간 당황했어요. 일본 협상의 구체적 내용은 기밀 사항이었거든요. 하지만 박 국장은 이미 상당 부분을 파악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일본의 750조 원 투자기금이 실제로는 기존 투자계획의 재포장이라는 분석이 있는데 이에 대한 미국 측의 입장은 어떤가요? 저는 그 질문에 제대로 답변할 수 없었어요. 사실 저도 일본 협상의 세부 사항을 정확히 알지 못했거든요. 박 국장은 계속해서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경제 구조가 다르다는 점은 충분히 고려하셨나요? 특히 통화 정책 측면에서 말이에요.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박 국장이 제가 회의에서 제기했던 바로 그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화상회의가 끝난 후 저는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박 국장의 질문 수준이 보통이 아니었어요. 단순히 거절하거나 시간을 끄는 게 아니라 미국 측 제안의 본질적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거든요. 그날 오후 저는 일본과의 협상 내용을 다시 자세히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공개된 자료들을 토대로 분석해보니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일본이 제시한 750조 원의 실체를 파악하게 된 거예요. 첫째, 기존에 진행 중이던 투자 계획들을 단순히 재포장한 것이 대부분이었어요. 둘째, 실제 신규 현금 지출은 10분의 1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셋째,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90% 수익이라는 발언은 정치적 과장이었던 거죠. 더욱 충격적인 건 일본 협상에 숨겨진 조건들이었어요. 관세 15%는 1분기 후 재평가를 통해 다시 25%로 올릴 수 있다는 조건부 합의였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즉 일본은 실질적으로 거의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으면서도
큰 성과를 거둔 것처럼 포장한 거였어요. 그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만약 한국에게도 같은 방식을 적용한다면 한국만 바보가 되는 거였거든요. 일본은 기축통화라는 이점을 활용해서 교묘하게 빠져나갔는데 한국은 실제 달러를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니까요. 바로 그때 동료 분석관 로버트 첸이 제 사무실로 찾아왔어요. 중국계 미국인인 그는 평소 조용하고 성실한 사람이었는데 그날은 뭔가 다른 분위기였어요. 브라운 부차관보, 한국 협상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저는 그의 질문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로버트는 주로 중남미 담당이었는데 왜 갑자기 한국에 관심을 보이는 걸까요? 아직 초기 단계예요. 한국 측에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로버트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한국이 시간을 끄는 건 좋지 않아요. 빨리 압박해서 결론을 내야 합니다. 일본처럼 순순히 따라오게 만들어야죠. 그의 말투에서 뭔가 의도가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날 밤 저는 한국과의 두 번째 화상회의를 준비하면서 박 국장이 제시할 질문들을 예상해 봤습니다. 아마 일본 협상의 허점들을 더 구체적으로 파고들 것 같았어요. 예상대로 박 국장은 더욱 날카로운 분석을 제시했어요. 브라운 부차관보님,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일본의 투자 약속 중 실제 신규 투자는 10% 미만인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관세 혜택도 조건부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박 국장이 일본 협상의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박 국장이 차분하게 말을 이었어요. 저희는 미국과의 협력을 정말 원합니다. 하지만 공정한 조건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한국은 일본과 달리 기축통화국이 아니에요. 실제 달러를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서 일본과 같은 조건을 요구하시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이 단순히 시간을 끄는 게 아니라 미국 측 제안의 근본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박 국장의 논리는 완벽했어요. 실제로 한국의 입장에서는 억울한 요구였던 거예요. 화상회의가 끝난 후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케네디에게 이 사실을 보고해야 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지 고민이 됐어요. 만약 한국이 거부한다면 미국의 아시아 정책 전체가 흔들릴 수 있었거든요. 그때 월스트리트 저널의 데이비드 슈워츠 기자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브라운 부차관보 일본 협상에 대해 취재하고 있는데 시간 내주실 수 있나요? 저는 언론과의 접촉을 조심해야 했지만 슈워츠 기자는 평소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어요. 며칠 후 슈워츠 기자와 만났을 때 그는 이미 상당한 정보를 파악하고 있었어요. 일본 협상의 실체가 점점 드러나고 있어요. 실제 투자 규모가 발표된 것의 10분의 1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저는 공식적으로는 답변할 수 없었지만 그의 분석이 정확하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언론에서도 일본 협상의 허점을 파악하기 시작한 거였죠.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저는 오랫동안 생각했어요. 2008년 금융위기 때처럼 또다시 잘못된 판단을 하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확신이 서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논리가 맞다는 것을 말이죠. 2주일이 지나면서 상황은 점점 더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케네디는 한국의 신중한 태도를 압박수단으로 해석하고 있었어요. 한국이 우리를 우습게 보고 있어요. 더 강하게 밀어붙여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생각이었죠. 한국이 보여주는 침착함 뒤에는 분명 치밀한 계산이 있을 거라고 봤거든요. 그런 와중에 로버트 첸의 행동이 점점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평소에는 중남미 업무에만 집중하던 그가 자꾸 한국 관련 자료를 요청하더라고요. 혹시 한국의 외환 보유액 데이터 좀 볼 수 있을까요? 연구 목적인데요.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의심스러워졌어요. 어느 날 밤 늦게 사무실에서 일하다가 로버트가 제 컴퓨터 근처에서 뭔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로버트, 뭐 하고 있어요?
그가 깜짝 놀라면서 프린터가 고장나서 이쪽으로 왔어요라고 둘러댔어요. 하지만 그 시간에 프린터를 사용할 이유가 없었죠. 다음날 보안팀에 문의해보니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로버트가 권한 없는 파일들에 접근한 기록이 여러 차례 발견됐다는 거였어요. 특히 한국과 일본 관련 기밀 자료들을 열어본 흔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상부에 보고했어요. FBI 조사가 시작되면서 더욱 놀라운 사실들이 밝혀졌습니다. 로버트가 중국 영사관과 정기적으로 접촉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발견된 거예요. 심지어 한미 관계를 이간질시키라는 지시를 받고 있었다는 정황까지 나타났어요. 바로 그때 박경희 박사로부터 중요한 연락이 왔습니다. 브라운 부차관보님, 저희가 준비한 대안 제안서를 검토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녀가 보내온 자료를 보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한국이 준비한 제안은 단순한 거부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접근 방식이었거든요. 한국의 제안서 첫 페이지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상호 이익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협력 모델 제안. 내용을 읽어보니 정말 정교했습니다. 기존 한국 기업들의 미국 투자 계획을 체계화해서 실질적인 미국 내 일자리 창출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이었어요. 더욱 놀라운 건 한국이 미국의 실제 필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단순히 현금을 주는 게 아니라 장기적인 상생 구조를 만들어내는 방식이었죠.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등 미국이 정말 필요로 하는 분야에 투자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까지 포함되어 있었어요. 저는 흥미로워서 박 박사에게 더 자세한 설명을 요청했습니다. 이 제안서를 준비하는데 얼마나 걸렸나요? 박 박사가 웃으며 답했어요. 사실 몇 년 전부터 준비해왔어요. 언젠가는 이런 상황이 올 거라고 예상했거든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한국이 미국의 요구를 받고서야 급하게 대응한 게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치밀하게 준비해왔다는 뜻이었거든요. 이런 수준의 전략적 사고는 정말 보기 드문 거였어요. 박 박사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미국이 진짜 원하는 건 현금이 아니라 경제적 실익이잖아요. 일자리 창출, 기술 발전, 산업 경쟁력 강화 말이에요. 저희 제안이 일본보다 훨씬 실질적인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해요. 그날 밤 저는 한국의 제안서를 꼼꼼히 분석해봤습니다. 정말 놀라웠어요. 숫자 하나하나가 다 계산되어 있었고 미국 경제에 미칠 파급 효과까지 정확히 예측해놨더라고요. 심지어 지역별 고용 창출 효과까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었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장기 비전이었어요. 한국이 제시한 건 단순한 일회성 투자가 아니라 10년, 20년을 내다보는 지속 가능한 협력 모델이었거든요. 이런 접근 방식은 일본 협상에서는 전혀 볼 수 없었던 거였어요. 다음 날 케네디에게 한국의 제안서를 보고했을 때 그의 반응은 예상대로였어요. 이런 복잡한 거 필요 없어요. 일본처럼 현금으로 내놓으라고 하세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어요. 한국의 제안이 미국에게 훨씬 유리하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위원장님, 한국 제안을 자세히 검토해 보시면 일본보다 실질적 이익이 훨씬 크다는 걸 아실 거예요. 특히 고용 창출 효과 면에서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납니다. 하지만 케네디는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그때 얀센트 재무장관의 발언이 언론에 보도됐어요. 일본 관세 15%는 1분기 후 재평가하여 25%로 올릴 수 있는 조건부 합의라는 내용이었어요. 이 소식이 알려지자 일본 협상에 대한 의구심이 확산되기 시작했어요. 데이비드 슈워츠 기자가 추가 취재를 통해 더 구체적인 사실들을 보도했어요. 일본의 750조 원 투자 약속 중 실제 신규 투자는 70조 원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기존 계획의 재포장이라는 내용이었죠. 이런 보도들이 나오자 의회에서도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어요. 일본과의 협상이 과연 미국에게 유리한 거냐는 질문들이 쏟아졌어요. 케네디는 점점 궁지에 몰리기 시작했죠.
바로 그때 박 박사로부터 또 다른 중요한 정보를 받았어요. 브라운 부차관보님, 최근 중국이 한미 관계 이간질을 위해 여러 공작을 벌이고 있다는 정보가 있어요. 혹시 주변에 의심스러운 사람이 있다면 조심하세요. 저는 즉시 로버트 첸의 일을 떠올렸어요. FBI 조사 결과와 박 박사의 경고가 일치하는 부분이 많았거든요. 중국이 정말로 한미 관계를 방해하려 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날 밤 저는 중요한 결심을 했습니다. 케네디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국과의 협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기로 한 거예요. 2008년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올바른 판단을 내려야 했어요. 박 박사에게 연락해서 더 구체적인 논의를 제안했습니다. 한국의 제안이 정말 흥미로워요. 더 자세한 협의를 진행해 볼 수 있을까요? 박 박사는 기다렸다는 듯이 답했어요. 물론이죠. 저희는 항상 준비되어 있어요. 3월이 되면서 상황이 급격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케네디는 제가 한국과 독자적으로 협의를 진행하는 것을 알고는 크게 화를 냈어요. 브라운 부차관보,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독단적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한국 따위와 복잡한 협상을 할 필요가 없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한국의 제안이 미국에게 훨씬 유리하다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위원장님, 한국 제안서를 정말 자세히 보셨나요? 일본보다 실질적 이익이 훨씬 큽니다. 특히 첨단 기술 분야에서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나요. 케네디가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기술이 뭐가 중요해요? 현금이 진짜지. 한국 기업들의 투자 계획이라는 게 결국 말장난 아니에요? 일본처럼 확실한 돈을 받아내야 합니다. 그때 얀센트 재무장관의 충격적인 발언이 언론에 추가로 보도됐어요. 일본 관세 혜택은 분기별 재검토를 통해 언제든 원상복구될 수 있다는 내용이었거든요. 이 소식을 듣고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일본이 실제로는 거의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았다는 뜻이었거든요. 데이비드 슈워츠 기자가 더 구체적인 후속 보도를 내보냈어요. 일본과의 협상에서 미국이 얻은 실질적 이익은 당초 발표의 10분의 1에 불과하며 관세 혜택마저 임시적 조치라는 내용이었어요. 이 기사가 나가자 의회에서 난리가 났어요.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긴급 청문회가 열렸고 케네디가 출석해서 해명해야 하는 상황이 됐어요. 일본과의 협상이 성공적이었다고 발표했는데 실제로는 미국이 속은 게 아니냐는 날카로운 질문들이 쏟아졌어요. 케네디는 당황하면서도 억지로 변명했어요. 언론 보도가 과장된 측면이 있어요. 일본과의 관계는 장기적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하지만 의원들의 추궁은 계속됐어요. 그렇다면 한국에게도 똑같은 조건을 요구하는 게 합리적이냐는 질문이 나왔을 때 케네디는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어요. 바로 그 시점에 미국 경제에 이상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월마트를 비롯한 대형 유통업체들이 가격 인상을 발표한 거예요. 관세 부담을 더 이상 흡수할 수 없다는 이유였어요. 월마트 CEO가 발표에서 수익률 2.8%로는 25% 관세 부담이 불가능하다고 명시했어요. 더 심각한 문제는 금리 상승이었어요.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4.8%까지 올라간 거였어요. 인플레이션 우려가 확산되면서 연준이 금리 인상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무역 전쟁을 지속하는 것이 과연 현명한지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했어요. 박경혜 박사와의 정기 화상회의에서 그녀는 이런 상황을 이미 예측하고 있었다는 듯이 말했어요. 브라운 부차관보님, 미국 경제 지표들이 심상치 않네요. 관세 정책의 부작용이 본격화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녀의 분석력에 또 한 번 감탄했어요. 박 박사님은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계셨나요? 그녀가 조용히 웃으며 답했어요. 경제학자라면 당연히 예측할 수 있는 수준이었어요. 다만 미국 내부에서는 정치적 고려 때문에 객관적 분석이 어려웠을 거예요. 그때 박 박사가 중요한 제안을 했습니다. 만약 미국이 원한다면 저희가 긴급 경제 안정화 패키지를 제안할 수 있어요.
관세 문제로 인한 부작용을 완화시키는 방안 말이에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박 박사는 준비해온 자료를 화면에 띄우면서 설명했어요. 한국 기업들의 미국 투자를 전진 배치해서 즉시 고용 창출 효과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 국채 추가 매입을 통해 금리 안정화에도 기여할 수 있고요. 그 내용을 들으니 정말 놀라웠어요. 한국이 단순히 미국의 요구에 응답하는 수준이 아니라 미국 경제의 근본적 문제 해결까지 도우려 한다는 거였거든요. 이런 패키지를 준비하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박 박사가 자신있게 답했어요. 이미 준비되어 있어요. 언제든 실행 가능합니다. 다만 미국 측의 협조가 필요하죠.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한국이 얼마나 치밀하게 모든 상황을 대비하고 있었는지를 말이에요. 그날 밤 저는 한국의 긴급 안정화 패키지 내용을 자세히 검토해 봤습니다. 정말 완벽했어요. 삼성전자의 텍사스 반도체 공장 증설,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 공장 신설, SK하이닉스의 연구개발센터 확장 등 구체적인 계획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투자 규모와 일정이었어요. 총 2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6개월 내에 실행한다는 계획이었거든요. 이 정도 속도라면 미국 경제의 단기 불안 요인들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케네디에게 이 내용을 보고했을 때 그의 반응은 예상외였어요. 이런 복잡한 방식 말고 그냥 현금으로 548조 원 내놓으라고 하세요. 일본이 한 것처럼요. 저는 답답했어요. 아직도 일본 모델에만 매달리고 있다니요. 위원장님, 일본 협상의 실체가 다 드러났잖아요. 한국 방식이 훨씬 실질적이고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케네디는 고집을 부렸어요. 현금이 확실한 거예요. 투자니 뭐니 하는 건 다 말장난입니다. 그때 로버트 첸의 스파이 활동이 공식적으로 발각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FBI 조사 결과 그가 중국 정부로부터 한미관계 이간질이라는 구체적인 지시를 받고 있었다는 증거가 발견된 거였어요. 심지어 한국을 부정적으로 묘사하라는 세부 지침까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소식을 듣고 저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어요. 중국이 한미 관계를 방해하려고 체계적으로 공작을 벌이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케네디의 한국에 대한 편견도 이런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았어요. 박 박사에게 이 소식을 전하자 그녀는 놀라지 않았어요. 예상했던 일이에요. 중국이 한미 관계 강화를 가장 두려워하거든요. 특히 한국과 미국이 진정한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걸 막으려고 필사적이에요. 그날 오후 의회에서 또 다른 폭탄 발언이 나왔어요. 상원 외교위원장이 일본과의 협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공식 발표한 거였어요. 미국이 제대로 된 이익을 얻지 못한 채 속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였어요. 이런 상황에서 케네디의 입지는 점점 좁아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여전히 고집을 부렸어요. 한국도 일본처럼 돈을 내놓게 만들 수 있어요. 더 강하게 압박하면 됩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2008년의 트라우마가 다시 떠올랐거든요. 그때처럼 잘못된 판단으로 큰 피해를 입히는 일은 절대 반복되어서는 안 됐어요. 위원장님, 이번만큼은 제 말을 들어주세요. 한국과의 협상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4월 중순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5.0%를 돌파하는 충격적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이었어요. 월스트리트는 공황 상태에 빠졌고 트럼프 행정부 내부에서도 관세 정책에 대한 재검토 논의가 본격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날 아침 백악관 상황실에서 긴급 경제회의가 열렸습니다. 연준 의장, 재무장관, 그리고 주요 경제 참모들이 모두 모였어요. 분위기는 심각했습니다. 연준 의장 제롬 파월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현재 금리 상승세는 인플레이션 압박과 관세 정책의 복합작용 때문입니다.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경기 침체가 불가피해요. 이안센트 재무장관도 우려를 표명했어요.
대형 유통업체들의 가격 인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에 직접적인 타격이 예상돼요. 모든 시선이 케네디에게 쏠렸어요.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바로 그때 중국발 경제 불안 소식이 추가로 전해졌어요. 중국 부동산 시장의 연쇄 붕괴로 인해 아시아 금융시장 전체가 요동치기 시작한 거였어요.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아시아 동맹국들과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졌어요. 저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한국과의 협력이 절실한 때입니다. 중국발 불안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신뢰할 수 있는 아시아 파트너가 필요해요. 케네디가 반박하려 했지만 얀센트 장관이 제 의견에 동조했어요. 브라운 부차관보 말이 맞아요. 한국의 경제 안정화 패키지를 다시 검토해 봐야겠어요. 회의실 분위기가 급격히 바뀌었습니다. 케네디는 더 이상 반대할 명분을 찾기 어려워 보였어요. 그날 오후 저는 박경혜 박사와 긴급 화상회의를 가졌습니다. 박 박사님, 미국 상황이 심각해졌어요. 한국의 긴급 경제 안정화 패키지를 즉시 실행할 수 있을까요? 박 박사는 이미 준비되어 있다는 듯이 차분하게 답했어요. 물론입니다. 저희는 항상 대기 상태였어요. 다만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저는 긴장했어요. 어떤 조건인가요? 박 박사가 웃으며 말했어요. 어려운 조건이 아니에요. 상호 존중에 기반한 진정한 파트너십을 원할 뿐입니다. 그녀가 제시한 한국의 최종 제안은 정말 놀라웠어요. 548조 원이 아닌 실질적 300억 달러 패키지였거든요. 미국이 진짜 필요로 하는 건 현금이 아니라 경제적 실익이잖아요. 저희 제안이 훨씬 효과적일 거예요.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보니 정말 혁신적이었어요. 10년간 분할 투자로 미국 경제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미국 내 한국 기업 투자를 통한 실질적 일자리 창출이 50만 개에 달했어요.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등 첨단 기술 공동 개발 계획도 포함되어 있었고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즉시 실행 가능한 단기 대책들이었어요. 한국 기업들의 미국 투자 전진 배치로 200억 달러, 미국 국채 추가 매입을 통한 금리 안정화 기여, 그리고 첨단 기술 분야 공동 연구개발 투자까지 모든 것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었어요. 저는 즉시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밤새 계산해 본 결과 한국의 제안이 일본보다 훨씬 실질적이고 미국에게 유리하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특히 장기적 관점에서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났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상세한 분석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한국 협력 모델 vs 일본 협력 모델 비교 분석이었어요. 모든 수치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객관적인 비교를 했어요.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일자리 창출 효과는 한국이 5배 이상 뛰어났고 기술 발전 기여도는 비교 자체가 불가능했어요. 무엇보다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 한국 모델이 압도적으로 우수했어요. 케네디에게 이 보고서를 제출했을 때 그의 반응은 예상대로였어요. 이런 복잡한 계산 말고 간단하게 현금으로 받으면 되잖아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위원장님, 현재 경제 상황에서는 현금보다 실질적 경제 효과가 더 중요해요. 한국 모델이 미국 경제 회복에 훨씬 도움이 될 거예요. 케네디는 여전히 고개를 저었지만 다른 참모들은 제 분석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때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로버트 첸의 스파이 활동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거예요. CNN에서 특종으로 다뤘는데 중국의 한미 이간질 공작이라는 제목으로 상세히 보도했어요. 이 보도가 나가자 케네디의 입지가 크게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그가 한국에 대해 보인 편견들이 중국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제기됐거든요. 의회에서도 케네디의 판단력에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 시점에 얀센트 재무장관이 제 분석을 받아들인다고 발표했어요. 브라운 부차관보의 한국 협력 모델 분석이 설득력 있다.
한국과의 협상을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하겠다는 공식 발표였어요. 케네디는 마지막 발악을 시도했어요. 장관님, 한국 따위와 복잡한 협상을 할 필요가 없어요. 압박해서 돈만 받아내면 됩니다. 하지만 얀센트 장관은 단호했어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이제는 상생의 시대입니다. 그날 오후 저는 박 박사에게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었어요. 박 박사님, 미국 정부가 한국의 제안을 공식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어요. 박 박사는 기뻐하면서도 신중했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하지만 아직 방심할 수 없어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죠. 그녀의 말이 맞았어요. 케네디가 비록 밀려나긴 했지만 아직 포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며칠 후 케네디는 마지막 반격을 시도했어요. 케네디는 일부 보수 성향 의원들을 설득해서 한국 협력 모델의 위험성이라는 보고서를 작성하게 했어요. 복잡한 투자 형태보다는 확실한 현금이 낫다는 논리였어요. 하지만 이미 여론은 바뀐 상태였어요. 데이비드 슈워츠 기자가 연이어 보도한 일본 협상의 진실 시리즈가 큰 반향을 일으켰거든요. 일본이 실제로는 거의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낱낱이 밝혀지면서 케네디의 협상 능력에 대한 의문이 확산됐어요. 그 와중에 박 박사로부터 최종 제안서가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완벽했어요. 미국이 우려할 수 있는 모든 부분에 대한 해답이 들어 있었어요. 심지어 실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과 그 해결책까지 미리 준비되어 있었어요. 5월 들어 상황이 급격히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경제 지표들이 연일 악화되면서 트럼프 대통령도 기존 정책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했어요. 특히 관세 정책으로 인한 부작용이 본격화되면서 새로운 돌파구가 절실한 상황이었죠. 그런 와중에 저에게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케네디가 마지막 카드를 꺼내든 거예요. 브라운 부차관보, 당신이 계속 한국 편을 든다면 좌천시킬 수밖에 없어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저는 그 순간 2008년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리먼 브라더스 붕괴를 예측하지 못해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봤던 그때를 말이죠. 그때는 제 판단이 틀렸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제안이 미국에게 훨씬 유리하다는 것을요. 위원장님, 저는 제 신념에 따라 행동하겠습니다. 2008년의 실수를 반복할 수는 없어요. 케네디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렇다면 각오하세요. 당신 경력은 끝장이에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올바른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박경혜 박사와 긴급 화상회의를 가졌습니다. 박 박사님, 상황이 급박해졌어요. 한국의 최종 제안을 백악관에 직접 전달해야 할 것 같아요. 박 박사는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어요. 브라운 부차관보님, 저희는 믿어요.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고요. 그녀가 보내온 최종 제안서를 보는 순간 저는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한국의 혁신적 제안은 정말 완벽했습니다. 548조 원이 아닌 실질적 300억 달러 패키지로 10년간 분할 투자를 통해 미국 경제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최대 효과를 내는 방식이었어요. 미국 내 한국 기업 투자를 통한 실질적 일자리 창출이 50만 개에 달했고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등 첨단 기술 공동 개발 계획까지 포함되어 있었어요. 가장 혁신적인 부분은 즉시 실행 가능한 경제 안정화 조치들이었어요. 한국 기업들의 미국 투자 전진 배치로 200억 달러를 즉시 투입하고 미국 국채 추가 매입을 통해 금리 안정화에 기여한다는 계획이었거든요. 저는 이 제안서를 들고 얀센트 재무장관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장관님, 한국의 최종 제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미국 경제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지도 몰라요. 얀센트 장관이 제안서를 꼼꼼히 읽어보더니 놀라운 표정을 지었어요. 이건 정말 놀라운 내용이네요. 일본 협상과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저는 자신 있게 답했어요. 네, 한국은 진정한 파트너십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날 오후 백악관에서 긴급 경제회의가 열렸어요. 트럼프 대통령도 직접 참석했습니다. 분위기는 매우 진지했어요. 경제지표 악화로 인해 모든 사람들이 긴장한 상태였거든요.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한국의 제안을 브리핑했습니다. 대통령님, 한국이 제시한 경제협력 패키지는 현재 미국이 직면한 경제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심을 보였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저는 준비해온 자료를 바탕으로 상세히 설명했어요. 첫째, 즉시 실행 가능한 200억 달러 투자로 단기 경제 안정화를 도모하고, 둘째, 10년간 300억 달러 규모의 분할 투자로 장기 성장 동력을 확보합니다. 셋째, 50만 개의 실질적 일자리 창출로 고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일자리가 50만 개라고요? 정말 확실한 거예요? 저는 자신 있게 답했어요. 네, 한국 기업들이 이미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놨습니다.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SK하이닉스 등 주요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가 예정되어 있어요. 케네디가 마지막으로 반박을 시도했어요. 대통령님, 복잡한 투자보다는 일본처럼 현금을 받는 게 낫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마음을 정한 것 같았어요. 케네디, 일본 거는 실패작이었어요. 언론에서 난리 나고 있잖아요. 얀센트 장관이 적극적으로 지원해줬어요. 대통령님, 브라운 부차관보의 분석이 정확합니다. 한국 모델이 미국에게 훨씬 유리해요. 다른 참모들도 하나둘씩 동조하기 시작했어요. 가장 결정적인 순간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질문을 던진 때였어요. 브라운, 정말 확신하는 거예요? 2008년처럼 실수하는 건 아니죠? 저는 그 순간 모든 것을 걸고 답했습니다. 대통령님, 2008년의 실수를 교훈 삼아 이번에는 모든 데이터를 철저히 검증했습니다. 한국의 제안은 미국에게 최선의 선택이에요. 제 경력을 걸고 보장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한국과 협상을 진행하세요. 하지만 결과에 대한 책임은 브라운 당신이 져야 해요. 저는 기쁨을 감출 수 없었어요. 네, 대통령님. 반드시 성공시키겠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케네디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브라운, 당신은 끝났어요. 한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한국에 대한 확신이 있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박 박사에게 좋은 소식을 전했어요. 박 박사님, 미국 정부가 한국의 제안을 공식 승인했습니다. 박 박사의 목소리에서 안도감이 느껴졌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이제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되겠네요. 며칠 후 워싱턴에서 한미 경제협력 협상이 공식 시작됐습니다. 한국 측에서는 박경희 박사를 단장으로 하는 고위급 대표단이 왔어요. 미국 측에서는 제가 수석 협상 대표를 맡게 됐어요. 첫 공식 협상에서 박 박사는 더욱 구체적인 제안을 내놨어요. 미국의 우려사항들을 모두 반영해서 수정안을 준비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미국이 제기할 수 있는 모든 문제점들에 대한 해답이 들어있었거든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투자보장 장치였어요. 한국이 약속한 투자들이 확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보장 장치를 마련해 놨더라고요. 심지어 투자 효과가 예상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 보완책까지 준비되어 있었어요. 협상은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양측 모두 진정한 협력을 원하고 있었거든요. 무엇보다 한국 측의 준비가 워낙 완벽해서 큰 이견이 없었어요. 일주일 만에 기본 합의안이 도출됐어요. 하지만 케네디는 끝까지 방해를 시도했어요. 언론에 브라운의 독단적 협상이라는 비판 기사를 흘렸거든요. 하지만 이미 여론은 한국 협상을 지지하는 쪽으로 기울어 있었어요. 5월 말 한국의 놀라운 제안이 백악관에 공식 전달되면서
모든 것이 급반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순간을 목격하고 있었어요. 한국이 제시한 최종 협상안은 정말 혁신적이었거든요. 백악관 루즈벨트룸에서 열린 고위급 회의에서 얀센트 재무장관이 한국의 제안을 공식 발표했어요. 한국이 제시한 경제협력 패키지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참석자들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가득했어요. 한국의 혁신적 제안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548조 원이 아닌 실질적 300억 달러 패키지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10년간 분할 투자를 통해 미국 경제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미국 내 한국 기업 투자를 통한 실질적 일자리 창출이 50만 개에 달했어요. 가장 놀라웠던 부분은 첨단 기술 공동 개발 계획이었어요.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인공지능 등 미국이 정말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의 협력이었거든요. 단순히 돈을 주는 게 아니라 함께 미래를 만들어 가자는 제안이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참석한 자리에서 저는 상세한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대통령님, 한국의 제안을 일본과 비교 분석한 결과 모든 면에서 한국이 압도적으로 우수합니다. 구체적인 수치들을 제시하자 대통령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일자리 창출 효과는 일본의 5배, 기술 발전 기여도는 비교 불가능한 수준, 그리고 무엇보다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 한국 모델이 압도적으로 우수합니다. 저는 자신 있게 설명했어요. 케네디가 마지막 발악을 시도했어요. 대통령님, 아직도 현금이 가장 확실합니다. 복잡한 투자 계획보다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케네디, 당신의 일본 협상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우리 모두 알고 있어요. 그때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저를 직접 지목했습니다. 브라운, 당신이 이 협상을 총괄하세요. 케네디는 다른 업무를 맡기겠어요. 케네디의 얼굴이 창백해졌지만 저는 기쁨을 감출 수 없었어요. 그날 오후 저는 박경희 박사와의 공식 협상을 시작했어요. 박 박사님, 이제 정말 시작이네요. 박 박사가 환하게 웃으며 답했어요. 브라운 부차관보님의 용기 덕분이에요. 진정한 파트너십을 만들어 봅시다. 협상 과정에서 한국의 준비성은 정말 놀라웠어요. 미국이 제기할 수 있는 모든 우려사항들에 대한 해답이 이미 준비되어 있었거든요. 심지어 실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상 문제점들과 그 해결책까지 미리 마련되어 있었어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순간은 박 박사가 말한 한국의 철학이었어요. 저희는 단순히 미국의 요구에 응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고 싶어요. 상생의 파트너십 말이에요. 그 진정성이 제게도 깊이 와닿았어요. 협상이 진행되면서 한국 제안의 구체적 우수성이 더욱 드러났습니다. 삼성전자의 텍사스 반도체 공장 대규모 증설로 2만 개 직접 고용 창출, LG에너지솔루션의 미국 내 배터리 공장 4개 신설로 1만 5천 개 일자리 창출, SK하이닉스의 실리콘밸리 연구개발센터 확장으로 고급 기술직 5천 개 창출 등이었어요. 더욱 놀라웠던 건 투자 실행 속도였어요. 총 300억 달러 투자를 10년에 걸쳐 진행하되 첫 2년간 절반인 150억 달러를 집중 투자한다는 계획이었거든요. 이는 미국 경제의 즉각적 부양 효과를 노린 것이었어요. 협상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대목은 한국의 기술 공유 제안이었어요. 단순히 투자만 하는 게 아니라 한국의 앞선 기술들을 미국과 공유하겠다는 거였어요. 특히 배터리 기술, 반도체 공정 기술, 바이오 기술 등에서 말이죠. 박 박사가 설명했어요. 미국과 한국이 함께 기술을 발전시키면 중국의 기술 패권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요. 이것이 진정한 동맹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순간 한국의 전략적 사고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협상 과정에서 의회의 반응도 매우 긍정적이었어요. 상원 외교위원장이 한국과의 협상이 일본 협상의 실패를 만회할 수 있는 기회라고 공개 발언했어요.
하원에서도 초당적 지지가 나타났어요. 언론의 반응도 놀라웠어요. 워싱턴 포스트가 한국 모델이 새로운 국제 협력의 표준이 될 수 있다는 사설을 실었어요. 뉴욕 타임스도 진정한 상생 협력의 모범 사례라고 평가했어요. 하지만 케네디는 끝까지 방해 공작을 시도했어요. 보수 성향 매체들을 통해 한국에 대한 과도한 특혜라는 비판 기사들을 내보내게 했어요. 하지만 이미 여론은 한국 협상을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있었어요. 데이비드 슈워츠 기자가 연이어 보도한 일본 협상의 진실 시리즈가 큰 반향을 일으켰거든요. 일본이 실제로는 거의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낱낱이 밝혀지면서 케네디의 협상 능력에 대한 의문이 확산됐어요. 그 와중에 박 박사로부터 최종 제안서가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완벽했어요. 미국이 우려할 수 있는 모든 부분에 대한 해답이 들어 있었어요. 심지어 실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과 그 해결책까지 미리 준비되어 있었어요. 5월 들어 상황이 급격히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경제 지표들이 연일 악화되면서 트럼프 대통령도 기존 정책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했어요. 특히 관세 정책으로 인한 부작용이 본격화되면서 새로운 돌파구가 절실한 상황이었죠. 그런 와중에 저에게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케네디가 마지막 카드를 꺼내든 거예요. 브라운 부차관보, 당신이 계속 한국 편을 든다면 좌천시킬 수밖에 없어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저는 그 순간 2008년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리먼 브라더스 붕괴를 예측하지 못해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봤던 그때를 말이죠. 그때는 제 판단이 틀렸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제안이 미국에게 훨씬 유리하다는 것을요. 위원장님, 저는 제 신념에 따라 행동하겠습니다. 2008년의 실수를 반복할 수는 없어요. 케네디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렇다면 각오하세요. 당신 경력은 끝장이에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올바른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박경혜 박사와 긴급 화상회의를 가졌습니다. 박 박사님, 상황이 급박해졌어요. 한국의 최종 제안을 백악관에 직접 전달해야 할 것 같아요. 박 박사는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어요. 브라운 부차관보님, 저희는 믿어요.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고요. 그녀가 보내온 최종 제안서를 보는 순간 저는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한국의 혁신적 제안은 정말 완벽했습니다. 548조 원이 아닌 실질적 300억 달러 패키지로 10년간 분할 투자를 통해 미국 경제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최대 효과를 내는 방식이었어요. 미국 내 한국 기업 투자를 통한 실질적 일자리 창출이 50만 개에 달했고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등 첨단 기술 공동 개발 계획까지 포함되어 있었어요. 가장 혁신적인 부분은 즉시 실행 가능한 경제 안정화 조치들이었어요. 한국 기업들의 미국 투자 전진 배치로 200억 달러를 즉시 투입하고 미국 국채 추가 매입을 통해 금리 안정화에 기여한다는 계획이었거든요. 저는 이 제안서를 들고 얀센트 재무장관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장관님, 한국의 최종 제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미국 경제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지도 몰라요. 얀센트 장관이 제안서를 꼼꼼히 읽어보더니 놀라운 표정을 지었어요. 이건 정말 놀라운 내용이네요. 일본 협상과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저는 자신 있게 답했어요. 네, 한국은 진정한 파트너십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날 오후 백악관에서 긴급 경제회의가 열렸어요. 트럼프 대통령도 직접 참석했습니다. 분위기는 매우 진지했어요. 경제지표 악화로 인해 모든 사람들이 긴장한 상태였거든요.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한국의 제안을 브리핑했습니다. 대통령님, 한국이 제시한 경제협력 패키지는 현재 미국이 직면한 경제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심을 보였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저는 준비해온 자료를 바탕으로 상세히 설명했어요. 첫째, 즉시 실행 가능한 200억 달러 투자로 단기 경제 안정화를 도모하고, 둘째, 10년간 300억 달러 규모의 분할 투자로 장기 성장 동력을 확보합니다. 셋째, 50만 개의 실질적 일자리 창출로 고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일자리가 50만 개라고요? 정말 확실한 거예요? 저는 자신 있게 답했어요. 네, 한국 기업들이 이미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놨습니다.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SK하이닉스 등 주요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가 예정되어 있어요. 케네디가 마지막으로 반박을 시도했어요. 대통령님, 복잡한 투자보다는 일본처럼 현금을 받는 게 낫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마음을 정한 것 같았어요. 케네디, 일본 거는 실패작이었어요. 언론에서 난리 나고 있잖아요. 얀센트 장관이 적극적으로 지원해줬어요. 대통령님, 브라운 부차관보의 분석이 정확합니다. 한국 모델이 미국에게 훨씬 유리해요. 다른 참모들도 하나둘씩 동조하기 시작했어요. 가장 결정적인 순간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질문을 던진 때였어요. 브라운, 정말 확신하는 거예요? 2008년처럼 실수하는 건 아니죠? 저는 그 순간 모든 것을 걸고 답했습니다. 대통령님, 2008년의 실수를 교훈 삼아 이번에는 모든 데이터를 철저히 검증했습니다. 한국의 제안은 미국에게 최선의 선택이에요. 제 경력을 걸고 보장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한국과 협상을 진행하세요. 하지만 결과에 대한 책임은 브라운 당신이 져야 해요. 저는 기쁨을 감출 수 없었어요. 네, 대통령님. 반드시 성공시키겠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케네디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브라운, 당신은 끝났어요. 한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한국에 대한 확신이 있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박 박사에게 좋은 소식을 전했어요. 박 박사님, 미국 정부가 한국의 제안을 공식 승인했습니다. 박 박사의 목소리에서 안도감이 느껴졌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이제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되겠네요. 며칠 후 워싱턴에서 한미 경제협력 협상이 공식 시작됐습니다. 한국 측에서는 박경희 박사를 단장으로 하는 고위급 대표단이 왔어요. 미국 측에서는 제가 수석 협상 대표를 맡게 됐어요. 첫 공식 협상에서 박 박사는 더욱 구체적인 제안을 내놨어요. 미국의 우려사항들을 모두 반영해서 수정안을 준비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미국이 제기할 수 있는 모든 문제점들에 대한 해답이 들어있었거든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투자보장 장치였어요. 한국이 약속한 투자들이 확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보장 장치를 마련해 놨더라고요. 심지어 투자 효과가 예상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 보완책까지 준비되어 있었어요. 협상은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양측 모두 진정한 협력을 원하고 있었거든요. 무엇보다 한국 측의 준비가 워낙 완벽해서 큰 이견이 없었어요. 일주일 만에 기본 합의안이 도출됐어요. 하지만 케네디는 끝까지 방해를 시도했어요. 언론에 브라운의 독단적 협상이라는 비판 기사를 흘렸거든요. 하지만 이미 여론은 한국 협상을 지지하는 쪽으로 기울어 있었어요. 5월 말 한국의 놀라운 제안이 백악관에 공식 전달되면서 모든 것이 급반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순간을 목격하고 있었어요. 한국이 제시한 최종 협상안은 정말 혁신적이었거든요. 백악관 루즈벨트룸에서 열린 고위급 회의에서 얀센트 재무장관이 한국의 제안을 공식 발표했어요. 한국이 제시한 경제협력 패키지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참석자들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가득했어요. 한국의 혁신적 제안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548조 원이 아닌 실질적 300억 달러 패키지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10년간 분할 투자를 통해 미국 경제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미국 내 한국 기업 투자를 통한 실질적 일자리 창출이 50만 개에 달했어요. 가장 놀라웠던 부분은 첨단 기술 공동 개발 계획이었어요.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인공지능 등 미국이 정말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의 협력이었거든요. 단순히 돈을 주는 게 아니라 함께 미래를 만들어 가자는 제안이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참석한 자리에서 저는 상세한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대통령님, 한국의 제안을 일본과 비교 분석한 결과 모든 면에서 한국이 압도적으로 우수합니다. 구체적인 수치들을 제시하자 대통령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일자리 창출 효과는 일본의 5배, 기술 발전 기여도는 비교 불가능한 수준, 그리고 무엇보다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 한국 모델이 압도적으로 우수합니다. 저는 자신 있게 설명했어요. 케네디가 마지막 발악을 시도했어요. 대통령님, 아직도 현금이 가장 확실합니다. 복잡한 투자 계획보다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케네디, 당신의 일본 협상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우리 모두 알고 있어요. 그때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저를 직접 지목했습니다. 브라운, 당신이 이 협상을 총괄하세요. 케네디는 다른 업무를 맡기겠어요. 케네디의 얼굴이 창백해졌지만 저는 기쁨을 감출 수 없었어요. 그날 오후 저는 박경희 박사와의 공식 협상을 시작했어요. 박 박사님, 이제 정말 시작이네요. 박 박사가 환하게 웃으며 답했어요. 브라운 부차관보님의 용기 덕분이에요. 진정한 파트너십을 만들어 봅시다. 협상 과정에서 한국의 준비성은 정말 놀라웠어요. 미국이 제기할 수 있는 모든 우려사항들에 대한 해답이 이미 준비되어 있었거든요. 심지어 실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상 문제점들과 그 해결책까지 미리 마련되어 있었어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순간은 박 박사가 말한 한국의 철학이었어요. 저희는 단순히 미국의 요구에 응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고 싶어요. 상생의 파트너십 말이에요. 그 진정성이 제게도 깊이 와닿았어요. 협상이 진행되면서 한국 제안의 구체적 우수성이 더욱 드러났습니다. 삼성전자의 텍사스 반도체 공장 대규모 증설로 2만 개 직접 고용 창출, LG에너지솔루션의 미국 내 배터리 공장 4개 신설로 1만 5천 개 일자리 창출, SK하이닉스의 실리콘밸리 연구개발센터 확장으로 고급 기술직 5천 개 창출 등이었어요. 더욱 놀라웠던 건 투자 실행 속도였어요. 총 300억 달러 투자를 10년에 걸쳐 진행하되 첫 2년간 절반인 150억 달러를 집중 투자한다는 계획이었거든요. 이는 미국 경제의 즉각적 부양 효과를 노린 것이었어요. 협상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대목은 한국의 기술 공유 제안이었어요. 단순히 투자만 하는 게 아니라 한국의 앞선 기술들을 미국과 공유하겠다는 거였어요. 특히 배터리 기술, 반도체 공정 기술, 바이오 기술 등에서 말이죠. 박 박사가 설명했어요. 미국과 한국이 함께 기술을 발전시키면 중국의 기술 패권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요. 이것이 진정한 동맹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순간 한국의 전략적 사고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협상 과정에서 의회의 반응도 매우 긍정적이었어요. 상원 외교위원장이 한국과의 협상이 일본 협상의 실패를 만회할 수 있는 기회라고 공개 발언했어요. 하원에서도 초당적 지지가 나타났어요. 언론의 반응도 놀라웠어요. 워싱턴 포스트가 한국 모델이 새로운 국제 협력의 표준이 될 수 있다는 사설을 실었어요. 뉴욕 타임스도 진정한 상생 협력의 모범 사례라고 평가했어요. 하지만 케네디는 끝까지 방해 공작을 시도했어요. 보수 성향 매체들을 통해 한국에 대한 과도한 특혜라는 비판 기사들을 내보내게 했어요. 하지만 이미 여론은 한국 협상을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있었어요. 협상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박 박사가 마지막 선물을 준비해 왔어요.
브라운 부차관보님, 저희가 추가로 제안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것은 한미 공동혁신센터 설립 계획이었어요. 실리콘밸리에 한미 공동혁신센터를 설립해서 양국의 스타트업들이 함께 기술을 개발하고 사업화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제안이었어요. 이를 위해 한국이 10억 달러를 별도로 투자하겠다는 거였죠. 저는 정말 감동했어요. 박 박사님,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네요. 이런 수준의 전략적 사고와 실행력을 가진 나라와 파트너가 된다는 게 자랑스러워요. 박 박사도 뿌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마침내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한국의 조건이 대부분 수용되면서 양국 모두에게 유리한 협정이 성사된 거예요. 특히 한국이 원했던 상호 존중에 기반한 진정한 파트너십이 구현됐어요. 최종 합의안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았어요. 한국은 관세율 15%를 달성하면서도 과도한 현금 지출 없이 투자 형태로 해결했어요. 미국은 실질적인 경제 혜택과 아시아 동맹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어요.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가서 아내에게 말했어요. 여보, 오늘 정말 중요한 일을 해냈어요. 2008년의 실수를 완전히 만회한 것 같아요. 아내가 자랑스럽다며 축하해줬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뿌듯했던 건 진정한 협력의 가치를 실현했다는 점이었어요. 단순히 힘으로 상대를 굴복시키는 게 아니라 함께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 거였거든요. 6월 15일 마침내 한미경제협력협정 체결식이 백악관에서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정말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백악관에 도착했어요. 지난 6개월간의 모든 노력이 결실을 맺는 역사적인 순간이었거든요. 로즈가든에서 열린 체결식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한국 대통령이 화상으로 참석했어요. 현장에는 양국의 주요 관계자들이 모였습니다. 박경혜 박사도 한국 수석대표로 참석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성취감과 안도감이 동시에 번져 있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축사를 했습니다. 오늘은 미국과 한국이 진정한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역사적인 날입니다. 이번 협정은 일본과의 협상보다 훨씬 실질적이고 혁신적인 성과예요. 그의 말에 참석자들이 박수를 보냈어요. 한국 대통령도 화상으로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한미 양국이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새로운 협력 모델을 만들어냈어요. 이것이 진정한 동맹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협정 내용이 공식 발표됐을 때 언론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한국이 관세율 15%를 달성하면서도 과도한 현금 지출 없이 투자 형태로 해결한 것에 대해 외교적 승리라고 평가했어요. 동시에 미국도 실질적인 경제 혜택과 아시아 동맹 강화라는 성과를 얻었다고 보도했어요. 최종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한국은 10년간 총 300억 달러를 투자하되 이는 모두 실질적인 미국 내 사업 투자로 이루어졌어요. 예상 일자리 창출 효과는 50만 개에 달했고 이는 일본 협상의 5배 수준이었어요. 가장 혁신적인 부분은 기술 협력이었어요.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한미 공동 연구 개발이 본격화될 예정이었어요. 실리콘밸리에 설립될 한미 공동혁신센터는 양국 스타트업들의 협력 허브 역할을 하게 됐어요. 체결식이 끝난 후 저는 박경희 박사와 마지막 대화를 나눴습니다. 박 박사님, 정말 감사했어요. 박사님이 아니었다면 이런 성과는 불가능했을 거예요. 박 박사가 겸손하게 웃으며 답했어요. 브라운 부차관보님의 용기와 신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특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으신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녀의 말에 저는 부끄러워졌어요. 사실 여러 번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이 있었거든요. 박 박사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이번 협상을 통해 저도 많이 배웠어요. 진정한 협력이 무엇인지, 상생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말이에요. 앞으로도 이런 파트너십이 계속되기를 바라요. 체결식 다음 날 미국 언론들은
한국의 경제 외교 혁신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했어요. 워싱턴 포스트는 한국이 보여준 창의적 협상력이라는 제목의 특집 기사를 실었어요. 뉴욕 타임스도 새로운 국제 협력의 모델이라고 평가했어요. CNN에서는 저와의 인터뷰를 요청해 왔어요. 브라운 부차관보, 이번 협상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무엇인가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한국의 장기적 사고와 전략적 준비성이었어요. 그들은 단순히 우리 요구에 응하는 게 아니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고자 했어요. CBS에서도 한국 모델에 대한 심층 분석을 내보냈어요. 일본과의 협상이 구시대적 압박 외교였다면 한국과의 협상은 21세기형 상생 협력의 모범이라고 평가했어요. 이런 보도들이 나오면서 한국에 대한 미국인들의 인식이 크게 바뀌기 시작했어요. 가장 놀라운 변화는 실리콘밸리의 반응이었어요. 구글, 애플, 테슬라 등 주요 기업들이 한국과의 협력 확대를 발표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기술력과 혁신 능력을 직접 확인했다는 이유였어요. 한편 케네디는 결국 경질되고 말았어요. 일본 협상의 실패와 한국 협상 방해가 결정적인 이유였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케네디의 구시대적 사고가 미국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했거든요. 저는 차관으로 승진하여 새로운 국제경제협력 모델을 총괄하게 됐어요. 첫 업무는 다른 국가들과의 협상에 한국 모델을 적용하는 것이었어요. 벌써 몇몇 나라에서 한국식 협상을 요청해 왔거든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순간은 6월 말에 받은 편지였어요. 한국에서 온 것이었는데 박경희 박사가 개인적으로 보낸 감사 인사였어요. 브라운 부차관보님 덕분에 한국이 진정한 파트너로 인정받을 수 있었어요. 할아버지 세대가 뿌린 한미 우정의 씨앗이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네요. 그 편지를 읽으며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한국 전쟁 때 함께 싸웠던 양국이 이제는 경제적으로도 진정한 동반자가 된 것 같아서 감격스러웠어요. 7월 들어 한국 모델의 성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삼성전자가 텍사스 공장 증설을 발표하면서 현지에서 2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예정이라고 했어요. LG에너지솔루션도 미시간과 조지아에 대규모 배터리 공장 건설을 시작했어요. 가장 혁신적인 변화는 실리콘밸리에 설립된 한미 공동 혁신센터였어요. 양국의 스타트업들이 함께 기술을 개발하고 사업화하는 플랫폼이 구축된 거예요. 벌써 수십 개의 공동 프로젝트가 시작됐어요. 8월에는 더욱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유럽연합에서 한국 모델을 벤치마킹하고 싶다는 요청이 온 거예요. 독일, 프랑스 등 주요국들이 한국식 상생 협력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9월에 열린 유엔 총회에서 저는 한국 모델에 대한 발표를 했어요. 21세기 국제 협력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제목이었어요. 많은 나라 대표들이 관심을 보였고 실제로 여러 협력 요청이 들어왔어요. 10월에는 정말 감격스러운 일이 벌어졌어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교수가 한미 경제협력 모델이 새로운 국제경제학 이론의 실증 사례라고 평가한 거예요. 학계에서도 한국 모델이 주목받기 시작한 거였어요. 11월에는 박경희 박사가 다시 워싱턴을 방문했어요. 이번에는 후속 협력 사업을 논의하기 위해서였어요. 1년 만에 다시 만난 그녀는 더욱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어요. 브라운 차관님, 한국 모델이 이렇게 큰 반향을 일으킬 줄 몰랐어요. 박 박사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저도 뿌듯한 마음으로 답했어요. 박 박사님의 해안 덕분이에요. 진정한 협력의 가치를 보여주셨어요. 12월 말 한미 경제협력 1주년을 맞아 성과 발표회가 열렸어요. 그 결과는 모든 예상을 뛰어넘었어요. 일자리 창출 목표 50만 개를 이미 30만 개나 달성했고 기술 협력 성과도 기대 이상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저는 2008년의 트라우마를 완전히 극복할 수 있었어요. 그때의 실패가 오히려 이번 성공의 밑거름이 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실수를 통해 배운 교훈이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데 도움이 됐거든요.
박경혜 박사와는 지속적인 경제 협력 파트너가 됐어요. 정기적으로 화상회의를 하면서 새로운 협력 방안들을 논의하고 있어요. 진정한 동맹이란 이런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한국 모델의 성공으로 미국의 아시아 정책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압박과 강요 대신 상생과 협력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전환된 거예요. 이는 단순히 경제적 성과를 넘어서 국제관계의 새로운 지평을 연 것이라고 생각해요. 무엇보다 한국에 대한 미국의 인식이 완전히 바뀐 것이 가장 큰 성과였어요. 이제 한국은 단순한 동맹국이 아니라 미래를 함께 개척해 나가는 진정한 파트너로 인정받고 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박경희 박사 같은 뛰어난 한국인들의 지혜와 노력이 있었던 거죠.